은빛 늑대가 밤을 가르며 유령처럼 어둠 속을 내달렸다. 기생 여왕 안티누스는 불만에 차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형태는 최근에 차지한 다른 세계의 생물 이뮨타르의 몸에 적응하면서 약간 떨렸다.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티누스는 확률 폭풍의 여파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녀의 원래 몸은 그 격렬한 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근처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가이드 라이칸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녀의 기생 본능이 그의 약한 몸을 침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직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라이칸의 상처에서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재앙의 파편에 맞았고 안내자로서 그것을 견딜 만한 회복력이 부족했다. 그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안티누스는 빌린 껍데기가 약해지는 걸 느꼈다. 시간은 그녀에게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숙주가 필요했고 그녀의 생각은 질문의 재앙을 물리친 인간들의 이미지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고향 행성인 크로노스를 파괴한 바로 그 재앙을 막은 자들이었다. 그 인간들은 그녀의 민족을 없앤 재앙에서 살아남았다. 그녀 안에는 깊은 증오가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닌 위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순간에도 거부했다. 공기 중 무언가 움직였다. 안티누스는 멈췄다. 그녀의 더듬이가 격렬히 흔들렸다. 이상한 파동이 그녀의 감각을 스쳤다. 그것은 익숙한 것이었고 왕족 혈통의 아우라였다. 오래전 크로노스의 곤충 왕들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그 아우라가 정말 여기 있다면 그녀가 그것을 차지하면 아마도 그녀는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긴박함을 느끼며 안티누스는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움직임은 더 절박해졌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가 도착하자 안티누스는 그 근원을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생물이나 괴물이 아닌 아이였다. 기령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는 웃으며 안티누스를 첫 곤충이라 말했다. 아침이 되어 독자가 눈을 떴을 때 수양이 밤새 마지막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 뭔가가 그녀를 반응하게 했다. 그는 잘 쉬지 못한 듯 보였다. 독자는 무의식 중에 어떤 것을 봤다.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의 비전이 그의 잠에서 발동되어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줬다. 깨어난 후에도 그는 기룡이를 떠올렸다. 조용히 그 소년이 안전한지 걱정했다. 그는 일어나 생아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소수영은 생아가 일찍 정찰하러 나갔다고 했다. 그녀는 시나리오 시작 전에 주변을 보고 싶어 했다. 독자는 그녀에게 계획이 시나리오 시작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수영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며 계속 물었어요. 시나리오 시작까지 아직 5날이 남아 있었어요. 독자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정육이 서쪽을 맡고 방랑자의 왕이 북쪽을 맡으면 그들의 위협의 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중앙에 대해 말했어요. 독자는 그냥 함께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설득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녀가 알기로는 중앙 재앙을 막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 독자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아이디어도 훔쳤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부인했다. 수영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봤다. 그녀는 그가 정말 실행할지 궁금했다. 그때 독자는 멀리서 상아를 봤다. 그녀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귀환은 그에게 평온을 줬다. 수영은 짜증나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상가가 돌아온 후 독자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주저없이 답했다. 상가를 믿었다. 석호 수영은 숨을 내쉬며 불쾌했지만 더는 말 안 했다. 그녀의 좌절은 분명했지만 그룹은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시나리오 시작까지 5날 남았습니다. 팀은 지체 없이 한강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괴물들의 으르렁거림이 폐허가 된 도시 풍경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명체들이 침입자를 감지하자 독자는 날카롭게 집중하며 대형을 이끌었다. 그는 명확히 지시했다. 상아는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수영은 후방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 되어 위험지대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겐 두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강둑 어딘가서 실종된 공필두를 찾아야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코인을 얻고 자신들을 강화하기 위해 괴물들을 소탕하려 했다. 전투는 빠르게 시작됐다. 팀은 위험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7등급 괴물들을 여러 마주쳤다. 센가가 그룹에 합류하자 그들은 자리를 지키며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한때 심각한 위협이었던 6등급 괴물들조차 그들의 조직적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는 상아가 스티금에 의존한다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했어요. 그의 걱정은 과거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일으킨 혼란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걱정은 달랐다. 여러 낙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몸에 위험한 부담을 주었고 이는 올림포스의 존재들이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그 존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을 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지 알고 있었다. 산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깨닫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독자는 그 미소 뒤에 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독자가 보지 못했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생아는 이제 자신이 그가 보호하던 무력한 여성이 아님을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예전 세계에서 그녀는 자격증과 성취가 있었지만 이곳에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얻은 것들이 여기선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하기로 했어요. 힘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생존에 필요했어요. 독자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싸움과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상처들은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그녀는 적응했고 지금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가혹한 현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기로 했다. 도자기의 팔을 통해 약한 진동이 전해졌다. 그는 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불안정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알림이 그에게 도달했다. 메시지였다. 한동훈이 그에게 연락을 했다. 동훈은 한때 그림자의 은둔왕으로 알려졌던 사람으로 현재 상태를 보고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했다. 메시지는 지연되었고 여전히 능력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훈이 용산구 쪽에 있었고 그와 함께 기룡도 있었습니다. 독자는 즉시 주목했습니다.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을 통해 정역의 위치가 알려졌고 해원의 위치도 명확해지면서 대부분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만 남았다. 지혜는 당분간 정역이 보호할 것이다. 독자의 다음 움직임이 정해졌다. 그는 상열에게 돌아서서 알게 된 걸 공유했다. 동훈은 기령과 함께 있었고 이제 한강을 건널 때였다. 수영은 그와 함께 강을 바라봤다. 넓은 물은 희미한 빛 아래 어둡게 빛났지만 그 반짝임은 속임수였다. 수면 아래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익티오사우루스가 돌아왔다. 이 거대한 수중 괴물들은 동호대교 근처에 모였던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긴 비늘 몸체가 강을 순찰하고 있어 강을 건너려는 시도는 무모해 보였다. 독자는 그들 근처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영은 모든 다리가 부서졌다고 빠르게 지적했어요. 그녀의 경고가 맞았어요. 독자는 어룡이 레벨 7 몬스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의 현재 힘으로는 하나를 이길 수 있었다.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성장했지만 문제는 숫자였다. 너무 많았다. 그는 수영에서 건너는 걸 생각했지만 바로 그 생각을 접었다. 물속에서 그런 생명체를 만나는 건 자살 행위였다. 그는 사용 가능한 다리가 하나라도 남아있기를 바랐다. 사인가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물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들은 한강을 따라 강둑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다리의 일부라도 찾기를 바라며 수색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수색은 강게 모여있는 방랑자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양은 본능적으로 무기를 잡으려 했고 몸은 긴장했어요.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생아가 나섰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배낭을 열고 괴물고기 조각을 꺼내 수양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수양은 혼란스럽고 짜증났어요. 생존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세상에서도 센가의 행동은 순진해 보였어요. 그녀는 센가에게 물었지만 센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배고팠죠. 수영은 다시 반박했어요. 그녀는 종말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았다. 배고픔은 인간을 괴물보다 무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생아는 모든 논쟁을 잠재울 압박감을 발산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생아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죽일 힘이 있었기에 구할 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생가는 방랑자들에게 괴물고기를 나눴다. 사람들은 놀랐고 몇몇은 주저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히 받았어요. 몇몇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수영은 독자를 보며 그들이 실수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독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사냥에서 남은 고기였고 손해는 아니었어요. 독자는 수양과 잠시 떨어져 가방에서 야나스플라다 줄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것을 굶주린 방랑자들 중 한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영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날카로운 말을 참지 못했어요. 독자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이타적이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계산된 행동임을 인정했다. 수양은 상아의 행동에 놀라며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녀는 생아 같은 여성은 소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며 마치 생아가 소설에서 걸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독자는 조용히 동의했다. 세계가 시나리오와 생존으로 붕괴되기 전에도 생아는 항상 이야기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해왔다. 우아하고 침착하며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방랑자들 사이에서 작은 아이가 나섰다. 기령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가 독자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예의와 나이로도 눈에 띄었다. 궁금해진 독자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다. 소녀의 대답은 짧고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 두 분 다 돌아가셨다. 독자는 멈칫했다.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종말을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의 세계에서 다섯 번째 시나리오까지 혼자 생존했다는 것이 그녀가 혼란 속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의 생존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캐릭터 목록을 열었다.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아이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이제 간다며 돌아섰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하려 했다. 독자는 그녀를 막으려는 듯 작은 제스처를 했지만 그의 시선은 수영에게 갔다. 그녀는 산만했다. 다른 곳을 보며 그는 망설였다. 결국 그는 그 소녀를 보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수영은 짜증난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낯선 이들에게 시간과 자원을 쓰는 걸 이해 못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황폐한 세 개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웠다. 독자는 위를 올려다보며 공기의 긴박함을 느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남아있는 생각들을 밀어내고 일행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영은 군중을 좁게 뜬 눈으로 지켜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날카로워졌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나쁜 의도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기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관대함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독자는 그녀에게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가 악해지는 건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소영은 다시 씁쓸한 말을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이 방심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2시간이 지나자 수영은 점점 더 긴장했어요. 그녀는 감시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뒤에서 칼이 날아올 것 같았어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영은 왜 아무도 안 오는지 이해 못해 목소리를 높이며 좌절했어요. 독자는 그녀의 외침이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수영은 여전히 경계했어요. 4시간 기다림 끝에 긴장된 고요 속에서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났어요. 소영의 표정이 즉시 변했어요. 그녀의 입술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 이건 기다려온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독자는 그녀의 흥분에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기쁜지 물었다. 수영은 다가오는 존재를 가리키며 자신의 예측이 맞다고 행동했다. 그러나 도착한 사람은 공격자도 도적단도 아니었다. 낮에 왔던 그 아이,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작은 팔에 담요를 들고 캠프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에 그룹이 추울 것 같아 근처에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순간 장면이 멈췄습니다. 수양의 얼굴이 변했어요. 당황한 그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센가는 조용히 바라보며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졌다. 친절이 드물고 위험이 종종 감사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 단순한 행동은 모두에게 선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센가는 담요를 가져온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며 혼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조용한 강인함으로 답했어요. 그녀에게는 어디를 가든 위험은 같았어요. 이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센가는 아이의 말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함께할 자리를 제안했어요.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다며 그들과 머물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소녀가 떠나려 돌아설 때 공중에서 단검이 날아왔어요. 그것은 아이 발 앞에 쿵 떨어져 그녀를 놀라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는 경고였습니다. 소양의 목소리는 차갑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상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어조로 소영에게 뭘 하고 있는지 따졌어요. 하지만 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독자를 향했어요. 그녀의 말은 상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를 겨냥한 것이었죠. 그녀는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수영은 그에게 속이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곳에서 쉬기로 했는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독자는 속으로 욕설을 했다. 그는 수영이 상황을 빨리 파악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소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독자가 착한 영웅인 척하고 아이가 순진해 보여서 부드럽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그가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악역이 되겠다. 상아는 다시 갈등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 못했다. 왜 수양이 무력한 아이를 죽이려 할까? 수영은 독자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그녀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에게 생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가 계속 침묵하면 그녀가 나설 것이다. 독자는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5일 후 그 아이는 서울에 파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평범한 아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5번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재앙이었다. 진실이 밤 공기에 퍼지자 알림 소리가 울렸다. 별자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 전개 방식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했다. 그날 밤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생아는 결정을 굳게 지켰고 소녀를 해치지 않기로 했어요. 독자는 조용히 동의했어요. 소영은 좌절감에 논쟁을 멈췄다. 그녀는 빈 깡통을 벽에 던졌고 날카로운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그녀는 나갔습니다. 마지막 말은 씁쓸하고 짧았습니다. 그녀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폐허가 된 쉼터에는 상아와 독자만 남았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고 공간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독자의 생각은 계속 달렸다. 그는 그를 괴롭혔던 생존 법칙의 한 문장을 떠올렸다. 5번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재앙은 홍수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 중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생가는 아이 옆에 앉아 소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그렇게 파괴적일 수 있을까? 그녀는 이전에도 다른 재앙들을 본 적이 있었다. 질문의 재앙은 이상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그저 한 소녀일 뿐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단 5일 만에 재앙이 될 수 있었을까? 독자는 아이의 캐릭터 프로필을 열었다. 이름은 유성이었다. 11살이었다. 지원 성좌는 없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생가는 소리내어 생각했다. 그녀는 재앙이 괴물이나 외계 존재처럼 운석에서 태어난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소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구에서 태어나 지구에서 살았다. 그녀에게는 과거와 삶이 있었다. 독자가 확인했다. 그녀는 천체 암석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침략자도 실험체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인간이고 5날 후에도 인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재앙이 될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가 재앙이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 조용하고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수영이 알아챈 건 그거였다. 그녀가 그 아이의 죽음을 바란 이유도 그래서였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소녀의 시간을 끊어 재앙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잔인한 행동이었지만 해결책이었어요. 정역도 막지 못한 일이었죠. 독자는 생존 방법에 대한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어요. 소설의 생생한 장면이 그를 괴롭혔어요. 정역이 가만히 서 있던 순간 그의 가슴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상처였고 오직 희귀한 소생술만이 고칠 수 있었죠. 치명적인 일격은 괴물이나 악마가 아닌 신유성이라는 소녀에 의해 가해졌다. 그 과거의 회귀에서 정역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그녀에게 왜 마음을 바꿨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변화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두 번째 회귀 때와 같은 재앙이었다. 그에게 정보와 희망,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기회를 제공했던 같은 소녀. 하지만 정역은 다시 실패했다. 몇 번을 되돌아가도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것이 유성이 세상을 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결심만 더 강해졌어요. 그녀는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바로 여기서 지금 끝내야 한다고. 그 기억은 독자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죠. 소설임에도 그가 읽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돌아왔다. 절망, 실패의 무게,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불가피함. 그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닫았다. 한 목소리가 그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소영이 돌아왔다. 그를 주에 깊게 보며 그녀는 그의 망설임을 느꼈다. 그녀는 유성이 정역의 세 번째 회기에서 했던 일을 기억했다. 그 공격은 그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가 살아남았더라도 요점은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었다. 소영은 유성이 정면으로 맞설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대에서는 아니에요. 그녀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김나문이 이번 회기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경고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유성은 지금 죽여야 했어요. 그녀의 미래가 나타나기 전에. 더 나쁜 건 수영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몇 가지 알림이 독자 앞에 나타났어요. 별자리들이 지켜봤다. 그들은 그의 결정의 무게에 흥미를 느꼈다. 이번엔 대화가 걸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말과 망설임을 들었다. 독자는 낮게 욕을 내뱉었다. 생아는 조용히 독자 옆에 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제안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유성을 잘 돌보면 그녀가 재앙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독자는 그 희망을 공유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재앙이 될 순간은 아직 멀었다. 지금 그 결과를 바꿀 방법은 없었다. 아직은. 정역이 이미 시도했다. 이전 회기에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유성을 찾아내어 그녀와 대화하고 이끌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도자씨가 소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고기를 먹고 있었다. 작은 몸은 가만히 있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에겐 평범해 보일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진실로 짓눌려 있었다. 그녀를 살려두면 작은 실수로 소리 파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를 죽이는 것은 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소녀는 여전히 씹으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불확실했지만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도제게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아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래에 나쁜 사람이 되는지 물었다. 도자는 인정했다. 그렇다. 그녀는 아마 서울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충격받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놀랍지 않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설명할 필요 없었다. 독자는 이해했다. 그는 이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이를 확인했다. 그러자 그녀의 과거 진실이 그의 안으로 흘렀다. 그녀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생존하려고 자신의 개를 죽였어요. 쓰러진 노인의 외투를 빼앗아 그를 추위에 두었어요.
그녀는 그린존을 확보하려고 자신을 돌봐주던 여자를 죽였어요. 도망치던 사람을 배신해 적에게 넘기고 음식 조각을 받았어요. 그녀는 생존이 잔인함을 요구하는 세상이었기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잔혹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른 선택이 없다고 이해하진 않았어요. 유성은 그러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더는 살 가치가 없다고 속삭였어요. 독자는 이해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녀는 대부분의 성인을 짓눌러버릴 지옥을 이미 걸어왔어요. 그녀의 손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의 영혼은 이미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그녀는 독자를 바라보며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면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독자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만약 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잔혹한 필요의 길을 걷는 인물이라면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생명을 끝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보호자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독자였다. 독자는 독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이야기를 보고 그는 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선택은 분명했다. 그녀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역의 끝없는 회귀를 원했다. 저주받은 미래를 바꾸려는 그의 결심은 모든 것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의미가 없었다. 정역이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의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성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생각에 불확실함이 스며든 듯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독자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재앙을 막을 방법이 있었다. 그녀를 죽일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돕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공기의 무게가 변했다. 생가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양은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유성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다. 그녀는 보호하거나 이끌 별자리가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녀는 무력함을 느꼈지만 독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림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이를 확인했어요. 독자가 그녀에게 성장 패키지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행동은 시스템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자원을 쏟았다. 유성은 믿기 힘들어 창백해졌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독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한 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미소 뒤에는 깊은 생각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한 약속이었다. 그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역을 위해서도. 한때 막을 수 없었던 재앙이었던 이 소녀는 이번에는 살아남고 성장할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거였다.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은 차에 그를 올려다보며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그냥 자신이 도자라고 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다.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아이가 이번 회차에서 그의 첫 번째 화신이 되어 그가 원하는 결말을 향해 함께 걸어갈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감 있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5날 안에 유성은 그들 중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다. 더 오래 쉬기를 바랐지만 새벽에 이른 빛이 그를 깨웠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메시지가 울렸다. 불의 심판자 같은 악마로 알려진 별자리가 그에게 화신을 더 잘 돌보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또 유리엘이었다. 계속 지켜보고 걱정하는 그녀. 그녀의 메시지는 그가 깨닫기 전에 잠을 깨웠다. 독자가 후원자로 선언한 전날부터 별자리는 쉬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호기심과 불신으로 웅성거렸다. 그는 자신을 유성의 지원 성좌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성좌가 아니었다. 그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었다. 제공할 낙인이 없었다. 정의상 그는 자격이 없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가 많았다. 코인이 풍부했다. 대부분의 역사적 등급 별자리보다 코인이 더 많았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후원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의 생각에 반응하듯 또 다른 알림이 떴다. 비밀스러운 음모자로 알려진 별자리가 그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독자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새겼다. 처음엔 이 존재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착각했었다. 하지만 차분한 성격, 아낌없는 지출, 그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평범한 성좌와 맞지 않았다. 그 이름은 생존 방식 아카이브에 없었고 이는 의미가 있었다. 비밀스러운 음모자가 누구든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버려진 건물 구석에서 유성은 쉬지 않고 훈련을 계속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도 그녀는 독자가 준 마력 회복 포션을 계속 사용했다. 그녀는 기술을 소녀에게 계속 사용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에너지가 그룰의 피부를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것은 다양한 소통의 힘이었어요. 그 능력은 도자가 길냥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능력이었죠. 피곤해도 유성은 끈질기게 노력했어요. 독자는 그녀를 힐끗봤다. 그녀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 확실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시스템은 그녀 행동을 확인했다. 알림이 깜빡였다. 유성은 소통 레벨 8과 길들이기 레벨 7을 활성화했지만 피로가 집중을 흐리게 했다. 그녀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녀와 그로알의 연결이 끊어졌다. 괴물의 몸이 본능에 따라 경련을 일으켰다. 그 눈은 광기로 변했다. 길들이기에 실패했다. 그로알이 포효하며 유성을 향해 돌진했다. 독자가 움직였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단검이 정확히 날아가 괴물에 꽂혔습니다. 그로울은 쓰러졌습니다. 그로울의 숨소리가 유성에게 닿기 전 멈췄다. 소양은 하품하고 고개를 돌려 다시 잠들었다. 유성은 조용히 앉아 얕은 숨을 쉬며 실망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녀는 또 실패했다. 독자는 그녀 옆에 서서 작은 손이 떨리고 그의 눈을 피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 얼굴엔 좌절, 죄책감, 무력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독자는 그녀에게 차분히 말하며 감정을 달래려 했다. 그녀의 우울한 표정은 여전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독자는 그의 독점 스킨스킬 캐릭터 프로필을 활성화했다. 즉시 유성 정보가 그의 눈앞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평가했다. 어젯밤부터 유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있었다. 그가 제공한 두 성장 패키지 덕분에 그녀의 기술이 급상승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녀는 같은 나이의 다른 화신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한국의 다른 화신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종족 간 의사소통 능력은 이미 10레벨에 가까웠어요. 그것이 고급 종족 간 의사소통으로 발전하면 그녀의 몬스터 제어 능력은 비범해질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녀의 능력치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등급 몬스터를 길들일 수 없었어요. 독자는 그녀를 보며 무엇이 그녀를 막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녀는 낮게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독자는 알았죠. 그녀의 몸엔 잠재력이 있었지만 마음은 묶여 있었어요. 그녀의 깊은 내면엔 생존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폭력, 배신, 그리고 강요받은 선택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죽음을 보고 초래했어요. 그런 고통은 단순히 통계나 힘으로 지울 수 없었죠.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사실 무서웠다. 독자는 알았다. 괴물들은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나리오에서 태어난 위협적이고 사나운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모든 시나리오가 끝나면 보상이 있을 거예요. 소원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갑자기 좁은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할 때 보이는 작은 습관을 지적했다. 그녀의 관찰은 독자가 기령이 예전에 같은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돌아서서 괴물을 마주했다. 다시. 그러고 나서 그녀는 스킬을 재활성화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작았지만 결의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도크는 조용히 유성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에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소설에서 그녀가 생존 방식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했다. 유성은 늘 정역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며 계속 칭찬하고 최고라고 했다.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회귀자를 향한 흥분으로 가득 차 그의 마음에 울렸다. 그녀는 나이 탓에 여주인공 후보가 된 적 없었다. 대신 주인공들에겐 여동생 같은 위치였다. 하지만 그 역할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순간이 있었다. 독자는 그녀가 유미야와 정혁을 두고 격렬히 논쟁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를 키우고 지도하고 보호하려고 쏟은 모든 자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언젠가 그녀의 충성이 정혁에게로 옮겨질까? 소설처럼 이상하고 우스운 질투가 그의 가슴에 생겼다. 독자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수영은 차갑게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도 독자는 계속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에게 갑자기 자신이 준혁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다. 소영은 그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독자는 그냥 궁금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외모에 대해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신경 안 썼지만 최근에 다른 사람들 반응이 있었어요. 무관심과 주목 부족이 그를 궁금하게 했다. 그는 욕실 거울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 수영은 위로 대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독자는 한숨 쉬었다.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유성을 바라봤다. 그녀는 밝은 눈으로 웃으며 다시 훈련 중이었다. 위험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가 정혁을 만나선 절대 안 된다. 이 아이는 그의 화신이었고 그가 신중하게 키운 아이였다. 그는 그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밤이 돌아왔다. 그룹은 구운 그로알 고기를 다 먹고 뼈를 치우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생가는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독자는 그것을 보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눈을 감고 경건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왜 기도했냐고 묻자 생가는 웃으며 올림푸스 신들에게 기도했다고 했다. 그녀의 대답은 독자를 말문 막히게 했다. 이 세계에서는 이상하면서도 현실적인 말이었지만 그에게 이 새로운 현실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신화 속 신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활동적이었고 그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같은 화신들의 운명을 통제하는 존재들이었다. 폐허가 된 건물 위로 밤이 내려오자 독자는 수양과 함께 경계를 서기로 결정했다. 생아와 유성에게 쉬라고 말하며 회복을 위해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자는 하루 종일 주변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며 지치지 않고 코인을 모았다. 그는 번 코인을 유성의 스타일에 신중히 투자해 그녀의 민첩성과 만화를 높여 잠재력을 발휘하게 도왔다. 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유성은 고급 의사소통 기술을 익혔습니다. 중요한 단계였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길들이기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독자는 그녀가 내재된 위험한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위험이 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하고 빨리 자라야 했어요. 그녀가 재앙이 되는 걸 막을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독자가 이런 생각에 잠길 때 수영이 그를 방해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잘하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렸고 주의를 끌었다. 그는 잘 이해했다. 그들은 항상 같은 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그들은 적으로 싸웠고 수양과 생아 사이에서 삶, 생존, 리더십에 대한 관점은 종종 완전히 반대였다. 그 거리감이 여전히 그녀 목소리에 남아있었다. 갑자기 독자 앞에 알림이 떴다. 시스템 메시지가 서부에서 누군가가 얼음 재난을 물리쳤다고 확인했다. 그는 아마 정역일 거라 생각했다. 맞다면 정역은 현재 현성을 정비 중일 것이다. 모든 게 진행 중이었다. 그가 처리하는 동안 수양이 다시 불렀다. 그녀의 어조는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가 진짜 무엇을 하려는지 물으며 답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왕좌를 부수고 유성을 살리고 예상 못한 결과에 모든 걸 거는 것.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이해가 안 갔다. 독자는 차분히 말했다. 그는 무작위로 행동한 게 아니었다. 그는 보고 싶은 결말을 향한 비전을 따르고 있었다. 수양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한때 자신만의 결말을 쓰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독자는 그녀에게 소설을 말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왜 표절했냐고 물으며 그녀가 나쁜 작가가 아니라고 했다. 소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표절을 부인하며 단호히 방어했다. 그녀에 따르면 멸망을 살아남는 3가지 방법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많은 소설들이 비슷한 점을 공유해요. 요즘 독창성 찾기 어려워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TWSA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독자는 더 추궁했다. 그녀의 경우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었다. 거의 같았다. 하지만 소영은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했다. 글쓰기를 사랑했지만 고난을 겪고 압박에 굴복한 가난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독자는 그녀가 방어를 낭만적으로 포장하기 전에 말을 끊었다. 그는 약함을 변명하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의도를 짐작했다. 꿈을 포기하고 생존 수단으로 표절을 사용한 소녀. 소영은 깜짝 놀랐다. 마치 그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독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에게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그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지금 그가 짐을 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수영은 그녀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거짓말 탐지. 독자는 알림을 보고 그녀가 뭘 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진짜 거짓말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다.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결과는 빨리 나왔어요. 시스템은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녀가 멸망을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을 읽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의 글과의 유사성은 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현실적인 꿈이었어요. 그녀는 그 꿈을 글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녀의 어조는 방어적이지 않고 사색적이었어요. 마치 그녀도 상상과 기억의 경계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듯 했어요. 독자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모방을 정당화하려 잠재의식을 방패로 삼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기묘한 세계에선 생각도 압박 속에서 뒤틀릴 수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소설을 읽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녀의 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변명은 불안정했지만 수양은 반박하지 않았다. 독자는 생존 방식이 허구를 넘어선 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질문과 자주 씨름했다. 소설이 현실을 침범했을까? 아니면 현실이 소설로 변했을까?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수양과 묘하게 연결되게 했다. 수양에게 쉬라고 하고 밤에는 내가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존재와 허구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더 자주 들었고 독자는 그녀가 계속 횡설수설하면 별자리 지원을 잃을 거라고 농담했다. 소용은 그와 함께하면서 이미 코인을 덜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독자는 그녀가 답답한 상황을 자주 만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존재가 위안이 된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거친 태도에도 그들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녀의 인식은 때때로 성가시더라도 그 모든 부조리함 속에서 그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밤중 어느 순간 피로가 그를 덮쳤다. 육체적 피로 때문인지 그들의 유대감의 감정적 무게 때문인지 독자는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들었다는 걸 깨닫고 공포가 그를 덮쳤다. 본능적으로 수영을 깨우고 교대를 맡겠다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수영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누워 있었고 차갑고 생명 없었다. 독자의 심장은 수영의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멈춰버렸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충격은 예상보다 더 깊이 다가왔다. 수영은 죽어 있었다. 잠시 그는 아무 생각도 못했다. 그의 마음은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아직 졸린 생아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일어났다. 그녀는 시신을 함께 살펴봤다. 상처는 없었다. 긁힌 자국, 베인 자국, 멍도 없었다.
그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독자는 빨리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면 독이었을까? 수양 같은 사람을 이렇게 흔적 없이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독이 대체 무엇일까? 센가는 그의 옆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사과하며 너무 오래 잤다고 말했다. 독자는 그녀에게 밤새 잠들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 깨달음이 그에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경계를 서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 거의 동시에 잠들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독자는 모닥불로 갔다. 그곳엔 그롤 식사의 뼈가 아직 있었다. 그 음식. 뭔가 잘못됐다. 그는 뼈를 뒤적였고 녹색 가루가 땅에 떨어졌다.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야나스플라다. 줄기가 잠을 유도하는 식물. 그는 전날 밤 누가 요리했는지 물었다. 답은 분명했다. 수양이었다. 독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속였다. 그는 앞에 누워있는 시신을 다시 보았다. 창백하고 차갑고 생명 없는 듯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수영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바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왜 그녀가 이런 일을 했을까? 임시 서약 때문에 아무런 결과 없이 떠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체의 가슴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깜빡였다. 독자의 본능이 반응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고 그는 아바타의 머리에 칼을 꽂았다. 푸른 빛이 밖으로 폭발하며 몸은 다시 축 늘어졌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머리를 파괴해야만 아바타를 제대로 지울 수 있었다. 독자는 불안하게 자네를 쳐다봤다. 그는 수영의 아바타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 그녀는 그의 예상보다 더 많은 면이 있었다. 유성이 조용히 수영이 정말 사라졌냐고 물었다. 독자는 체념하며 답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듯했다. 곧 그들은 충무로 사람들과 다시 만날 텐데 그들의 수영에 대한 반응은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소생가는 이미 그녀를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것이 수영의 현실이었다. 불신받고 원치 않으며 경계하는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잠시 독자는 그녀를 더 특별하다고 착각했었다. 동반자. 하지만 이 세상에서 수영 같은 사람들은 항상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아바타가 하얀 가루로 사라진 자리에는 몇 개의 동전과 함께 쪽지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독자는 거기 서서 생각에 잠겼다. 소양은 그의 곁에 머물러 얻을 게 없었다. 그녀는 쉽게 떠나거나 아바타를 희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남았어요.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을 떨치고 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아갈 때였다. 그들이 방금 떠난 버려진 건물을 내려다보는 높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양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봤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청바지를 뚫고 들어와 피부를 차갑게 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다. 독자가 자신을 찾지 않을 걸 알았다. 그는 그녀를 좋아할 수 없었다. 그는 독자였고 이야기가 끝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녀 마음속에는 뭔가 아팠다. 수영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타이핑을 시작했다. 책을 읽는다고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걸 잘 알았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 어딘가에 생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것이다. 결말은 알 수 없었다. 독자는 쫓고 있었고 다음에 그들의 길이 교차할 때 동맹이 될지 적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과 다시 만날 거라 믿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영은 난간에서 돌아서 도시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 유성은 시나리오 능력치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의 만화와 민첩성은 최대 한계인 60에 도달했다. 독자가 그녀에게 제안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는 성자와 달리 자신에게는 낙인이 없으며 신성한 힘을 빌려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게는 코인이 풍부했다. 그는 그녀에게 압박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계약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됐다. 하지만 서명하면 후회 없다고 그가 약속했다. 유성은 한 가지 물었다. 서명이 다른 성자와 계약 불가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성은 다른 이들과 달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독자를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원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시스템 알림이 연달아 몰려왔습니다. 독자는 공식적으로 화신 유성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터져 나와 독자와 유성을 감싸며 신비로운 광채로 그들을 휘감았다. 신성해 보였지만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는 훨씬 더 소박했다. 시스템은 차분히 독자에게 그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는 성좌가 아니었고 진정한 후원자가 누릴 대부분의 특권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이 한계를 예상했으니까. 그래도 시작이었다. 독자는 여전히 자신도 화신이었지만 이제 그의 보호 아래 또 다른 화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적절한 성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유성도 자동으로 그 성자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별자리들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독자가 더 많은 화신을 지원할수록 잠재적 후원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그의 개인 채널 시청자 수가 급증했다. B형은 채널 지표가 통제 불능으로 상승하자 흥분했다. 독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룹을 향해 돌아섰다. 다시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한강 너머였어요. 센가는 주저했어요. 아직 다리를 못 찾았다. 수영에서 건너는 게 그녀를 불안하게 했고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독자는 단호했다.
물수위는 전날보다 높아졌다. 거대한 익티오사우루스들이 강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다.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 유성은 걱정하며 수영을 못한다고 인정했다. 독자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는 준비한 스티로폼 상자를 꺼냈다. 생에게 아라크네 거미줄로 그것을 붙여달라고 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강에 뛰어들었고 생가가 바로 뒤따랐다. 그들이 물속을 이동할 때 생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강이 위험하다고 독자는 그녀에게 안심시켰지만 그녀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성을 밀고 있었다. 그녀가 잠재력을 깨우도록 진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여야 했다. 시나리오 속 위협은 그녀에게 천천히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나아가야 했다. 독자는 유성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해 보였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다. 그녀의 인식과 계산, 그녀는 이미 선택지를 저울질했을 거다. 그녀는 약한 아이로선 5번째 시나리오에 도달 못할 것이다. 이게 변화를 가져올 순간이었다. 독자는 그녀에게 마지막 격려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기라고 하지 않고 도망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다. 유성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그녀의 표정은 결의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유 기술인 고급 소통을 활성화했습니다. 이에 반응하듯 주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리가 물속에서 치솟았습니다. 수면 아래 포식자들이 움직였다. 생아는 즉시 경고했다. 강이 혼돈으로 폭발하자 익티오사우루스들이 동시에 공격해왔고 날카로운 이빨이 사방에서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독자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신념의 검을 발동하고 정확하게 휘둘렀다. 그 생명체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뱀 같은 형태로 한강의 수면에 부딪혔고 물결과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물의 힘이 독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뒤에서 유성은 스티로폼 상자에 손을 놓쳐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번쩍였습니다. 생아는 헤르메스 보행법과 아라크네 거미줄의 힘을 결합해 공중에서 유성이를 잡아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실들이 그녀를 단단히 감싸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자는 죽은 익티오사우루스 위에 착지해 그 거대한 몸체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다시 칼을 휘둘러 빠르게 다가오는 다른 익티오사우루스를 베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길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참았다.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질 터였다. 여기서의 목적은 단순 생존이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위험은 더 커져야 했다. 10마리가 넘는 어룡들이 그의 존재에 이끌려 그에게 돌진했다. 유성은 생가의 품에서 두려움과 무력함에 일그러진 얼굴로 이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외쳤지만 아래 혼란은 멈추지 않았다. 송곳니들이 독자 주변을 휘감으며 날아다녔고 그는 칼을 휘두르며 간신히 피했다. 더 많은 괴물들이 강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붉은색이 물 위로 퍼졌다. 압박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이 필요했다. 유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안에서 기억들이 솟구쳤다. 독자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의 친절함과 인내심, 그녀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챙겨주던 그의 모습, 과거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사랑했던 개를 직접 죽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에 휩싸여서 유성이 소리쳤다. 시스템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떴다. 유성은 진화 중이었다. 그녀의 몸은 무아지경에 빠졌고 눈은 하얗게 변하며 강한 힘으로 빛났다. 도자기 예측한 그대로였다. 모든 게 그녀의 잠재력을 깨우려 계획되었어요. 그녀는 하늘 기술, 테이밍 레벨 쿨 활성화했어요. 그녀의 마력은 이제 레벨 60에 도달해 한강을 통해 넘쳤어요. 그녀 주위의 공기가 떨렸다. 그녀의 에너지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룡들은 즉시 반응했다. 그들의 기세가 멈췄다. 그들의 포효가 약해졌다. 하나씩 그들은 고통이 아닌 경외심으로 몸을 떨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어룡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12마리에서 2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고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마치 그녀의 생각 속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이. 유성은 사랑했고 잃어버린 개에게 다시 사과했다. 그녀는 다음번에는 그를 지키고 그녀를 믿는 모두를 지키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그 순간 독자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았다. 모든 괴물의 지배자, 야수, 유성 군주, 한때 살육을 위해 달려들었던 어룡들이 이제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 생아는 한강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어룡을 경이롭게 바라봤다. 그 거대한 짐승은 완전히 길들여져 유성의 뜻을 따랐다. 심지어 독자도 그녀의 힘의 규모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믿었지만 그녀가 방금 이룬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거대한 생물의 등을 타고 한때 위험했던 물을 쉽게 건넜다. 그들 주위로 표면이 마법처럼 일렁였고 유성은 계속 마법을 발휘하며 물결은 그녀의 존재에 반응했다. 물이 비정상적으로 소용돌이치며 강 중심에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살이 변했어요. 한강 한가운데에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물이 뒤틀리며 포효하자 주위에 있던 어룡들이 경고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물보라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 밑에서 솟아오른 바다 괴물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컸습니다. 그 그림자는 강을 삼켰습니다. 다른 어룡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괴물이 아니었다. 5등급 괴수 미라바드 여왕이었다. 독자는 그 광경에 긴장했다. 그가 사냥한 바다 사령관도 이렇게 크지 않았다. 그는 예상치 못했다. 여왕이 부름에 응답했다. 강이 잔잔해지자 독자는 유성을 바라봤다. 그녀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땅에 붙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공중에서 부드럽게 떠올라 이제는 거대한 바다 여왕에게로 뻗은 자신의 오라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천천히 유성이 차분한 결단력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괴물 같은 생물의 코를 가볍게 두드렸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물이 잔잔해졌다. 공기 중의 압력이 사라졌다. 유성이 독자를 향해 돌아서서 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짐승에 올라탔고 독자는 처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스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명호가 개인 몰디브 빌라에 정박해 있는 호화로운 요트를 자랑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배였지만 이건 힘이었죠. 만약 한 명호의 요트가 경부고속도로라면 이것은 제한 없는 아우토반이었다. 그들이 물 위를 빠르게 가로지를 때 상가는 걱정을 표했다. 그녀는 이 힘의 의미를 궁금해했다. 만약 유성이 지금 이렇게 강하다면 많은 상황을 겪은 미래의 유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지 않을까? 의사는 침착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생각이 빠르게 돌고 있었다. 그는 생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미래에서 온 유성이라고 말했다.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읽은 소설에 따르면 진실은 훨씬 복잡했다. 나타날 유성의 버전은 이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회차에서 온 버전이었습니다. 생가는 현재의 유성이 지금 죽더라도 미래의 유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자는 조용히 그녀에게 분리된 필름 이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유성의 삶의 각 버전을 하나의 필름 롤로 비유했죠. 그들의 세계에서 유성의 삶은 영화 1번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영화들이 있을 수 있죠. 영화 2번, 영화 41번,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각 현실은 고유한 필름을 갖고 있어요. 생아는 호기심이 커지며 주의 깊게 따랐어요. 독자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화 41번의 결말, 아마도 어둡고 뒤틀린 미래가 영화 1번의 결말에 억지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처음엔 영화가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중간쯤 갑자기 변해요. 두 이야기가 억지로 합쳐진 듯 충격적이고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생아는 빨리 이해했어요. 두 영화가 독립적이라면 한 사건이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이 이론의 핵심이었죠. 도는 그녀의 이해를 확인했다. 현재의 유성이 영화 1번에서 왔고 재앙이 영화 41번에서 왔다면 그들의 길은 교차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제로 결합되었어요. 하지만 생가의 걱정은 여전했어요. 만약 그들이 별개라면 현재 유성이 죽어도 그 재앙은 살아남지 않을까요? 독자는 그녀에게 이론의 마지막 조각을 주었습니다. 만약 영화 1번, 즉 현재의 타임라인이 제로 변한다면 영화 41번에서 잘려온 부분도 함께 타버릴 것입니다. 일단 연결되면 그들은 분리되지 않아요. 미래 버전은 현재 버전과 함께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유성의 변화나 그녀의 결정, 성장이 미래 버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두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역설이 다가올 재앙의 근본 원인이었죠. 설명의 깊이에 감명받은 생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평행 우주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독자에 대한 존경은 그가 조용히 웃을 때 더 커졌다. 속으로 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이론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방식이라는 무명 작가의 창작물이었죠. 그 작가는 복잡한 아이디어로 이야기의 브릴리언스를 너무 깊이 묻어버려 대부분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실패한 것도 이해가 갔다. 시간이 흐르자 한강의 물결은 잔잔해졌고 점차 사라지며 희미한 빛 아래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익티오사우루스 여왕은 거대한 몸을 낮추어 독자, 생가, 그리고 유성을 강 건너편으로 우아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여왕은 다시 깊은 곳으로 잠수하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유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각성의 무게, 전투의 긴장감, 그리고 새로 얻은 힘의 책임감이 모두 그 한숨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용산구 건물들 사이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렬한 저기가 다가왔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곤충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사마귀가 앞으로 나섰고 날카로운 다리가 빛에 반짝였다. 그 등 위에는 스냅백을 쓴 소년이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집중력으로 좁혀져 있었다. 이길영이었다. 옆에는 한동훈이 있었다. 두 소녀는 독자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며칠 만에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독자의 전화가 울렸다. 동훈에게 온 메시지였다. 어색한 진심이 담긴 조용한 재회의 메시지였다. 동훈은 따뜻한 인사를 잘하지 못했고 지금도 짧은 말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동안 유성은 다시 긴장했다. 길리앙의 존재가 그녀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다. 그녀는 독자 옆으로 다가가 그의 옆에 붙어 숨었다. 그녀의 눈은 기룡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날카롭고 방어적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길리앙도 불신의 눈으로 응시했다. 조용한 눈싸움이 시작됐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이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독자는 조용히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주목했다. 둘 다 나이에 비해 큰 짐을 지고 있었다. 둘 다 인간보다는 가족과 괴물을 찾았다. 그들은 고통과 생존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같은 실의 다른 끝처럼 그에게 끌렸다. 독자는 기령에게 돌아서서 해원에 대해 물었다. 기령은 아직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방향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의 곤충들은 이미 움직이며 저 너머 땅을 정찰 중이었다. 그녀는 북쪽에 있었다. 도는 빠르게 생각했다. 북쪽은 위험했다. 그곳은 방랑자들의 왕이 움직이는 곳으로 유명했다. 해원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도 이미 그 신비로운 인물과 만났을 것이다. 독자는 그룹이 아직 나아가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지금 최선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훈련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여유 시간에는 동전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다음 주요 시나리오가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능력치를 올리세요. 그 후 독자는 상객의 더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차분한 표정이 사라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가 아직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다. 이를 본 독자는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은 말없이 여전히 헤드폰을 쓴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생아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인터넷에 연결됐다. 그녀는 알림을 보며 그것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독자는 그녀에게 이 기회를 활용하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정확히 무엇이 올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시나리오가 끝나면 서울 외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단계는 혼란과 죽음을 초래할 겁니다. 그녀의 경고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생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독자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 질문을 돌려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독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가족이 서울에 있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는 북쪽을 바라봤다. 그쪽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잠시 후 시스템 메시지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북쪽의 재앙이 물리쳐졌습니다. 특히 물의 재앙이었습니다. 독자는 조용히 소식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5지역 재앙 중 4개가 해결되었습니다. 남쪽의 지옥 불길에서 온 재앙, 동쪽의 질문의 재앙, 서쪽의 얼음 재앙, 그리고 이제 북쪽의 물 재앙까지. 모두 처리되었다.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다. 홍수와 파괴로 태어난 재앙이었다. 홍수의 재앙. 한편 해위는 공터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몸은 땀과 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그녀의 에너지 검은 공중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검은 매우 정밀하게 움직이며 수십 개의 다가오는 에너지 공격을 베어냈다. 그녀는 칼이 멈출 때까지 계속 몰아붙였다. 천천히 칼집에 넣었다. 해위는 이제 멈추기로 했다. 훈련은 절정에 달했고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그 기술을 칭찬했다. 그녀는 방금 전설적인 인물 건우 씨의 기술과 맞섰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컸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여성이 미소로 칭찬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해원의 힘을 인정하며 해원이 그녀의 지원 별자리를 받으면 더 이상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칭찬을 넘기려 했지만 실력은 분명했다. 그 여성은 해원에게 그룹 누벨 바그에 합류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들의 왕이 해원 같은 사람을 두게 되어 기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해원은 부드럽게 거절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연결은 그녀에게 명망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했다. 그 여성은 그녀의 답을 존중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 친구들이 해원이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알기를 바랐다. 해원은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있음을 알 거라고 간단히 답했어요. 그 여자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죠. 해원은 하늘을 보며 반쯤 미소를 짓고 누군가 이미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멀리서 독자는 전지적 시점으로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해원이 잘 자라는 걸 보고 안심했어요. 원작 소설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지고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데려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자부심을 느꼈다. 기술로 관찰하던 중 독자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다른 누군가도 전지적 시점을 사용하며 어떤 장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처음엔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어요. 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익숙한 얼굴이었다. 자신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독자는 그 장면이 기억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령은 가까이 서서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독자에게서 떨어지라고 도전했다. 유성이 독자 옆에 누워 물러서지 않았다. 유성은 독자의 팔을 소유욕 있게 잡고 기령을 노려보았다. 기령도 똑같이 강하게 응시했다. 유성이 기령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불평했다. 기령은 짜증이 나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독자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이 둘이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령은 독자가 유성 같은 사람 싫어한다고 으르렁댔어요. 유성은 독자가 누굴 좋아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요.
기령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두 사람은 독자를 더 잘한다고 서로 주장하며 격렬히 싸웠어요. 결국 독자가 몸을 움직였어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깨어났고 잠시 꿈을 꾼 듯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령과 유성이 가까이서 쉬고 있었다. 둘 다 무언가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잠시 그는 방금 본 것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남아 있었다. 아마도 현실이었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세계의 이상한 연결로 자극된 꿈이었을 거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긴 부 시나리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룹이 쉬는 동안 유성이 기령 쪽으로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비난조였다. 그녀는 그가 전에 독자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봤고 주저없이 지적했다. 기령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요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전히 누군가를 안고 있는 그를 아기처럼 놀렸다. 독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무언가를 깨달았다. 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기묘한 대화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틀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밝은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의 공식 메시지, 생존 활동이라는 부제목의 시나리오가 종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존재가 돌아왔습니다. 중급 도깨비 폴이 과장된 몸짓으로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억지로 끌어낸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환영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5번째 주요 시나리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폴은 지연을 인정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는 더 야위고 약간 지쳐 보였어요. 독자는 폴이 지연으로 상색의 꾸중을 들었을 거라 추측했다. 폴이 계속 진행하는 동안 독자는 도깨비 통신 채널로 비영에게 직접 통신을 받았다. 독자가 그가 뭐 하는지 물었고 비영은 평소처럼 애매한 미소로 답했어요. 실질적 답변은 없고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존재만 있었어요. 폴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5재앙 중 4가지가 이미 물리쳐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비웃듯 박수를 치며 그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곧 바뀌었어요. 그는 그들이 맞설 마지막 재앙이 이전 것들을 장난처럼 보이게 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충격에 휩싸인 속삭임이 화신들 사이에 퍼졌어요.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일부는 그들이 겪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폴은 불길한 경고를 했어요. 이번 시나리오에서 그들의 수행에 따라 지금까지의 모든 진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위협의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제시했어요. 그는 저 밖의 존재들이 화신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뭔가를 제공하고 있었다. 독자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5번째 시나리오 전 마지막 이벤트가 시작되고 있었다. 극적으로 손가락을 튕기자 폴은 2번째 지원을 발동했습니다. 순간 하늘이 빛으로 폭발했습니다. 빛의 궤적이 서울 하늘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몇몇은 북쪽, 다른 이들은 서쪽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빛나는 궤적은 서울 중심부에 모였다. 그것만으로도 다가올 시나리오를 위해 대부분의 화신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땅은 흥분으로 가득했고 후원자가 없는 화신들이 하늘을 보며 희망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몇몇은 이제 드디어 후원자를 얻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혼자 살아남은 이들이 드디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압도적인 기대감의 순간이었다. 곧 작은 별들이 후원자가 없는 화신들의 머리 위에 떠올랐고 그것은 그들이 선택받고 있다는 신호였다. 유성은 눈을 크게 뜨고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다가 독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애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작은 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했습니다. 독자의 머리 위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각은 그의 후원 성좌가 되기를 원하는 별자리들을 나타냈습니다. 2번째 후원 선택대, 그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독자가 독스캠 팀 내에서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면 그들을 참여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모였다. 독자는 도깨비 통신 채널을 통해 빠르게 비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지시를 내렸고 비향은 이를 따랐지만 독자가 왜 그렇게 무모한 약속을 했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채널 BI7623의 현재 구독자 수는 9781명이었습니다. 알림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사랑하는 성좌들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며 숫자를 지켜보던 독자는 선택 이후 성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등을 돌리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많은 익숙한 이들을 알아보았다. 위대한 승려 스리용류, 삼양장군, 그리고 고려의 검객김, 디오니소스도 있었다. 별명 중 일부는 모호했고 모두 기억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다. 그러다 뭔가 특이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놀랐다. 떠다니는 이름들 중 예상치 못한 제목이 있었다. 천상의 서기. 이 성자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선의 정렬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존재 중 하나로 심지어 천사들, 특히 우리엘보다 강력했다. 그것은 하늘의 오른팔, 대천사 메타트론이었다. 독자는 놀랐다. 그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를 지켜보는 별의 자리들은 단순한 지역적 존재나 소규모 신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장 강력한 존재들 중 일부였어요.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많은 성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독자가 독비 통신 채널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킬지 보고 싶어 했다. 독자는 비양에게 현재 구독자 수를 물었어요. 비양은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9812명. 그 후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어요.
1416 그리고 계속 올라갔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폴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후원자 선택이 끝나기까지 3분 남았다고 알렸다. 관찰하는 성좌 수가 계속 늘었다. 미형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돌았다. 이제 3분 남았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다. 독자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성좌들이 기부 경쟁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는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10,000명의 구독자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 이 드문 기회를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최대한 많은 코인을 모으기에 완벽한 순간이었다. 2분이 남았을 때 독자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숫자는 99773으로 상승했다. 거의 다 도달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30초, 20초, 몇몇 별자리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기 시작했다. 10초. 5, 4 time. 후원자 선택이 끝났다. 독자는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고 B형을 바라보았다. B형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채널 B의 최종 수는 7623에서 92999로 올랐다. 독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의 다 왔지만 목표에 조금 모자랐다. 많은 별자리가 좌절과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그가 후원자를 선택할 거라 기대하며 이제 누구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B형은 빠르게 나서서 화신의 선택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독자는 B양이 군중을 다루는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게 그에게 필요했다. 혼란이 퍼졌다. 많은 성좌들이 소란을 피웠다. B양은 통제를 되찾으려 군중에게 말했다. 그는 10,000명의 구독자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놓쳤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려고 했어요. 많은 성좌들이 조용해졌고 B형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는 그들의 불만을 직접 언급했어요. 그는 왜 의사 같은 화신이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자가 자유롭게 행동하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B형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독자가 후원자를 다시 선택하기를 거부했으니 별자리가 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강하게 동의했어요. 유성은 독자에게 왜 성좌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물었죠. 독자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태연히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유혹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 순간 그의 결심이 거의 흔들릴 뻔했어요. 독자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는 상에게 돌아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숨으라고 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며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를 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때 알림이 떴다. 새로운 현상금 시나리오가 도착했다. 독계가 예상한 대로였다. 임무는 잔인하고 명확했어요. 독계의 화신을 가능한 한 폭력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죠. 그의 죽음이 잔인할수록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상은 무려 40,000 코인이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40,000 코인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웅성거림이 큰 외침으로 변했다. 많은 이들이 믿기 힘들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든 유성은 겁먹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불렀지만 가까이 가기 전 센가가 그녀를 잡아당겨 뒤로 물러났다. 주변 화신들이 독자의 머리 위에 빛나는 목표 표시를 보자 모두 물러났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화신들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몰려들었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현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좌들이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즐거워했다. 도깨비 B형은 시청자들에게 이 심벌 이벤트 동안 그에게 동전을 선물함으로써 독자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형의 발표 후 독자의 몸이 무거워졌다. 성좌 중 하나가 그에게 속도 페널티를 줬다. 시청자들이 코인을 줄수록 더 많은 페널티가 그에게 쌓였다. 힘, 속도, 방어력까지 모든 게 억제됐다. 평소엔 그를 따라잡을 수 없던 화신들이 이제 그의 바로 뒤에 있었다. 그들은 계속 쫓아왔고 동전에 눈이 멀었다. 독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가 돈에 대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신념의 검을 꺼내 방어하려 휘둘렀다. 하지만 공격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지만 치명타는 아니었다. 화신이 소리치며 목표를 정하고 돌진했어요. 한 명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독자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어요. 독자가 약해졌다는 걸 알고 자신감이 생긴 그들은 계속 달려들었어요. 독자는 계속 달렸어요. 속으로 그는 자신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되뇌었다. 만약 그들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었다. 다른 독각귀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B형에게 무슨 생각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B양은 그들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그는 그저 재미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군중을 피해 계속 달리던 독자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구독자 수 채널이 9,999를 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죠. 시나리오, 처벌, 혼란까지. 처음부터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비공개 도깨비 통신 채널로 B형은 급히 독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분명히 긴장하며 다시 잡히면 정말 괜찮을지 물었어요. 그들은 개연성 규칙을 어겨 처벌받을 것이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자는 침착했다. 그는 B형에게 이 사건이 완벽한 주의 분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계획대로였어. B형은 계획이 정말 성공할 줄 몰랐다고 했지만 독자는 알고 있었다. 이런 조작은 그에게 익숙했다.
그가 일하던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자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단검이 날아와 독자의 팔을 맞췄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몸을 찔렀다. 뒤에서 화신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그가 한강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믿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면 아래에는 7마리의 거대한 어룡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의 도착을 알아챈 듯했다. 약해진 그의 몸을 먹으려는 것 같았지만 독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유 스킬인 북마크를 사용했다. 그는 세 번째 북마크 슬롯에서 인호천을 해제하고 짐승 조련사 유성을 대신 배치했다. 세 번째 북마크가 활성화되자 그의 몸은 빛나는 광채로 둘러싸였다. 갑자기 주변 괴물들의 냄새가 변했다. 몇몇 어룡들은 이제 그를 친숙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이제 그는 생명체들과 깊게 연결됐다. 이 감각 덕분에 그는 전보다 세상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봤는지 알았다. 멀리서 한 이크티오사우루스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회로 패턴이 형성되었다. 스킬이 활성화되었다. 고급 다양한 소통 레벨 3과 길들이기 레벨 9. 피가 코에서 흘렀다. 유성 같은 아이들이 능력을 쓸 때 항상 느끼던 압박감이었다. 그는 입을 열어 여왕을 불렀다. 미라바드 여왕. 커다란 익티오사우루스 여왕이 강을 건넜어요. 독자는 그녀 등에 탔습니다. 그녀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자 유선형 몸이 물살을 지배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압도적이었다. 도크는 균형 잡으려 애썼다. 여왕은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그녀는 자연의 힘처럼 움직였고 그의 늦추려는 시도를 무시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그는 거대한 생물 위에서 무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안위를 무시해도 여왕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쳤다. 결국 북마크의 효과가 사라졌어요. 비활성화되자 그는 여왕과의 연결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강물에 기침하며 물을 뱉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앞에 노델슘 땅이 펼쳐져 있었다. 도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지쳤지만 그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그는 북마크로 빌린 기술을 쓸 수는 있지만 같은 정밀함이나 용이함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여왕은 그를 정확히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고 비록 그가 버려진 느낌이 들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는 용산구 남서쪽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바로 노델섬의 섬 위에 있었다. 이곳이 마지막 재앙의 운석이 떨어진 곳이었다. 독자는 조용히 나무 뒤에 숨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몇몇 화신들이 구름을 능숙하게 가르며 지역을 날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 조종 기술을 익혔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회기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능력에 신속하게 적응했다. 화신들은 차례로 노들섬에 착륙하여 섬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둘러보는 동안 강한 목소리가 들판에 울렸다.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교복 위에 검은 후드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였다. 그녀의 존재가 남자들을 멈추게 했어요. 화신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더 위협하기 전에 그녀의 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하게 남자 한 명의 팔을 베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상처를 움켜쥐었다. 그녀를 알아본 다른 화신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해전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 같은 사람을 여기서 볼 줄 몰랐다. 당황한 그들은 비행 기동을 활성화하고 섬을 떠났다. 지역이 정리되자 지혜는 독자를 불렀다. 그녀는 그가 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소용없다고 했다. 현상금 시나리오가 이미 그의 머리에 표적을 그려놨기 때문이다. 독자는 조심스럽게 나와 그녀도 자신을 죽이려는 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스승님이 화낼 것 같아서 안 할 거라고 했다. 독자는 중혁이 정말 화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주로 그가 직접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혜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하지만 답은 뻔했다. 독자는 지쳤고 쫓기며 도망 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다시 태풍여고에 안 갔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혁이 얼마 전에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녀도 그가 어떻게 찾았는지 몰랐어요. 그녀를 보며 독자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능력치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거의 최고에 도달해 있었다. 그녀의 악마 사냥꾼과 검술 능력은 확실히 향상되었다. 그는 자신이 없을 때마다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강해지는지 다시 궁금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정혁과 함께 있는지 물었다. 지혜는 그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혁을 찾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독자가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그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다. 독자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답했다. 그는 그들을 재앙 사냥하러 데려왔다. 재해는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독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재앙과 싸울 필요 없다고 했다. 준혁이 있는 한 위협이 아니라고. 준혁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의 감시 아래 그는 그녀에게 섬에 발을 들이는 사람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듣고 독자는 빠르게 생각했다. 강한 긴박감이 그를 채웠다. 그는 말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노틸산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그는 낮게 욕하며 정혁이 예상보다 더 큰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고민했다.
멀리서 큰 체격의 남자가 강가 근처에 서서 다가오는 배를 향해 팔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승객들에게 그곳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죠. 그 남자는 자신을 육고라운거 이 부대의 중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말은 불신과 혼란으로 맞이되었다. 갑자기 화신 중 한 명이 앞으로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지만 그것은 거대한 인물에 의해 공중에서 쉽게 잡혔다. 중인은 침착하게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남자를 어린아이처럼 들어 올려 강 건너로 던졌습니다. 그 남자는 로켓처럼 솟아올라 한강 반대편 해안에 떨어졌습니다. 중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이미 그 힘의 과신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고 그들은 배를 밀며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 안에서 현성은 지쳤습니다. 그의 몸은 쑤셨고 피로가 얼굴의 모든 선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다시 독자를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현성의 표정은 마치 사막을 헤매다 물을 찾은 듯 안도와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으로 밝아졌다. 그는 독자를 부르며 팔을 벌리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독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말하기도 전에 더 많은 화신들이 도착해 그를 가리켰어요. 순간이 변했다. 윤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새 위협을 향해 몸을 돌려 거대한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땅이 울부짖었다. 이에 반응하여 알림이 나타났다. 윤성이 각인을 발동했다. 대산 파괴. 그의 공격의 힘은 나달리슘을 통해 충격파를 보냈다. 섬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땅덩어리들이 공중으로 폭발했다. 화신들은 폭풍 속의 나무십처럼 날아갔다. 독자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현성이 언리시드한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독자는 현성을 주위에 깊게 보며 생각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성이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을까? 마치 정혁이 한때 겸손했던 군 중위를 국가 영웅으로 마치 캡틴 코리아 같은 존재로 변모시킨 것 같았다. 숨을 고르며 독자는 현성에게 정혁의 위치를 물었다. 그는 조용히 준혁이 섬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독자는 현성의 절박한 눈빛을 무시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그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았지만 잠시 미뤄야 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확인할 게 있었다. 그는 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나뭇가지가 팔을 스치고 발밑에 풀이 바스락거렸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딜섬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드디어 나무들이 사라지며 섬 중심에 거대한 운석이 박혀있는 게 보였다. 운석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설화였다. 독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전에 빛나는 돌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정혁이었다. 독자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모든 상황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가능성은 그를 두렵게 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운석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나리오 가이드의 운석이었다. 그리고 정혁은 위험한 일을 저질렀다. 독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혁이 운석을 재앙에 먹였다고 의심했다. 이는 재앙이 예상보다 빨리 깨어날 것임을 뜻했다. 독자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답을 요구하며 좌절된 목소리로 외쳤다. 정혁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었을까? 가이드의 역할을 무시하더라도 그가 재난을 통제할 계획이 있었을까? 재난이 깨어나면 미친 짓이었다. 그러다 준혁이 도자를 잠시 멈추게 하는 말을 했다. 그 재앙은 그에게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삶 중 하나에서 동료였던 존재였다. 그의 눈에는 그 재앙이 해롭지 않았다. 하지만 독자에게 무해함이란 단어는 오히려 광기를 더 키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번에 정혁이 더 잘 대처한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몇 번의 회기에서 도움을 주었기에 독자는 정혁이 점점 안정되어 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여전히 위험에 뛰어들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망설임 없이 죽음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독자는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정혁은 결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100걸음이라도 파멸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홍수의 재앙이 곧 발생하려 하고 있었다. 독자의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지며 솔화에게 정혁을 데리고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홍수의 재앙은 그들이 전에 맞닥뜨린 것과 달랐다.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규모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지 않으면 끝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한 높은 음조로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준혁이 정확하게 혀를 찌른 탓이었다. 독자는 완전히 마비된 채로 땅에 쓰러졌다. 준혁의 차가운 경고가 이어졌다. 그는 그의 길을 막는 누구도 멈출 의도가 없었다. 심지어 독자도 적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독자는 저항하려 했지만 침술 기술이 그의 몸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여전히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는 말하려 애썼다. 준혁에게 중요한 것, 유성에 관한 것을 전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며 기침으로 끊겼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중급 도깨비 폴이 하늘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SM 톤에는 어두운 재미가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행성이 피하려고 애쓰는 것을 깨우려는 화신들의 열망을 비웃었다.
그들이 봉인하려고 했던 재앙이 이제 그들이 서둘러 맞이하려는 것이 되었다. 폴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며 모든 것을 흔들 사건을 촉발시켰다. 숲속의 운석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갈라졌습니다. 내부는 마치 자궁의 내부처럼 으스스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모든 화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홍수의 재앙이 깨어났어요. 새로운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시나리오 조건은 명확했어요. 유승을 물난리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물리쳐라. 실패하면 서울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운석 안에는 한 여성이 드러났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화석 같은 껍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다. 성인이 된 유성의 모습으로 완전히 나체였고 이상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정신을 무너뜨릴 충격이었다. 하지만 독자의 스킬 제4의 벽이 제때 발동되어 정신 붕괴로부터 보호했다. 정혁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압박감이 강해지면서 두려움이 다른 화신들 사이에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재앙이었다. 하지만 소녀처럼 보였다. 독자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이미 그 섬에 도착했다. 지혜와 현성이 열심히 했지만 모두가 건너오는 걸 완전히 막진 못했다. 그때 유성이 눈을 떴다. 하얀 털이 그녀의 몸에 퍼져 자연의 옷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변신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모습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이가 있었다. 유정혁.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성은 그를 조용히 보며 뭔가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커졌다. 그녀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느꼈다. 이게 그들의 첫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단어를 속삭였다. 캡틴 독자는 쓰러진 자리에서 진실을 깨달았다. 정혁의 두 번째 회기에서 그는 17번째 시나리오까지만 갔었다. 그가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재난 때문이었고 유성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꿀 정보를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혁은 유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 순간은 무거웠지만 유성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회기가 몇 번 있었는지 물었다. 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왜 알아야 하는지 되물었다. 하지만 유성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깊고 커져가는 확신만 있었어요. 독자는 여전히 땅에 마비된 차에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정혁의 대답을 막고 싶었다. 이번 유성이 두 번째 회기 때의 유성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도울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이 유성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겪었고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독자가 침묵으로 애원했지만 정혁은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세 번째 회기라고 했다. 유성은 몸이 움찔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그를 보며 깨달음과 슬픔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독자는 가만히 있었다. 끔찍한 실수가 방금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의심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틀리길 바랐지만 이제 명백해졌다. 두 번째 회기에서 그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공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했죠. 그것은 그녀가 믿었던 정혁에게 바친 마지막 신뢰의 행위이자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무의미했음을 알았다. 정혁은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대답은 차갑고 논리적이었지만 그녀가 치른 대가는 무시했다. 유성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분노는 없었고 오직 끝없는 세월의 무게만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부서졌으며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가 재앙이 되기까지 독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드러난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시간을 견디며 생긴 지친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은 지금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남자에 의해 생긴 것이었다. 41번째 유성은 인간이 감당 못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세계 정혁의 행동은 살인보다 끔찍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견뎌냈고 이제 홍수 재앙으로 변한 채 부서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했다. 처음 200년은 인류를 위해 헌신하며 버텼다. 그 다음 200년 동안 그녀는 세상을 구하려는 희망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선장과 옛 동료들에 대한 희미해지는 기억뿐인 긴 세월의 끝없는 연속이었어요. 그 희망이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의미를 묻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그는 44번째 회기가 남긴 메시지를 물었다. 유성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지며 진짜 질문을 던졌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정혁은 이해 못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고 진실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가 변할 기회를 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땅에 쓰러진 독자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의 몸은 침술의 압박 아래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의 재앙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유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녀는 세월의 무게를 지닌 채 준혁이 사람들을 도구처럼 규칙을 게임의 졸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했어요. 오직 그만이 이해했죠.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고통스럽고 끝없는 세계선에 밀에 던져 넣었던 일을 상기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한때 그를 깊이 그리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은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증오로. 고립되고 무관심하게 마치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듯. 그리고 그녀는 그가 결코 누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 회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 순간 유성의 손에서 빛이 터졌다. 도크자는 몇 초 전까지 마비되어 있었지만 드디어 혀를 풀고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지탱하며 앞으로 달려가 정역을 향한 에테르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격렬한 에너지가 그를 강타하며 몸을 찢었습니다. 충격으로 배가 갈라졌고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충격은 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 큰 구덩이가 생겼다. 독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 고통은 날카롭고 모든 걸 삼킬 듯했다. 그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하늘은 무거운 노란색으로 변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의 현실이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실수 하나로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얕아졌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역은 충격에 빠져 그를 내려다봤다. 도자가 그렇게 위험에 뛰어들 줄은 몰랐다. 도자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극적인 행동은 소용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자신을 끝내라고 했다. 남은 시간은 1분이었다. 그의 장기는 사라졌다. 피가 입에서 계속 흘렀고 그는 거의 깨어 있었다. 그는 농담을 하려 애쓰며 정역이 동전을 모으게 자신을 내주었다. 그리고 동전들. 정역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랜만에 보는 표정으로 독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지었던 표정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독자의 시야가 흐려졌다. 정역은 출혈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많은 피를 잃은 사람은 서울화조차 구할 수 없었다. 그의 의식이 바람에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침묵으로 변했다. 침묵. 잠시 후 시스템 메시지가 울렸다. 그의 카르마 포인트가 가득 찼다. 사용 중 100. 그것은 특별한 특권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했다. 살인하지 않는 왕의 특권이 발동되었다. 그러나 그의 독점 스킬과의 충돌로 인해 지연이 있을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닥터의 의식은 신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의 독점 스킬인 전지적 독자 시점이 3단계에 도달했어요. 다시 어둠이 그를 감쌌다. 그는 그 익숙한 차가운 공허 속에서 눈을 떴다. 이곳은 죽음도 삶도 아닌 그저 중간 상태였다. 그리고 그 느낌, 역겹고 무거운 느낌이 다시 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해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시청 되세요.